일각에서는 광우병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정말 이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야 싶은데 정말 이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난 비난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광우병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사건건 댓글을 그렇죠. 올리는 것들도 있구나. 이렇게 인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지지율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는데 사실 윤 대통령은 의미가 없다, 신경 안 쓰겠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그래도 조금은 여론의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역시 이제 그 부분도 또 뭐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떨어져서 큰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거는 이해해요. 이렇기 네. 때문에 약간의 블러핑을 네. 하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대통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그렇죠. 자본입니다. 네. 이게 있어야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돌파하는 데 맞습니다. 있어서도 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지지율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을 위한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왜 지지율이 낮는가에 네.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여지들은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지난 정부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 정부 이후에 국민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이것은 반은 승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네.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역대 정부가 70%, 80%에서 시작하던 것은 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우리는 하나야라고 그렇죠. 하다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네.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의 분위기는 네. 어느 카페를 가나 다 부동산 얘기였어요. 그렇죠. 내게 얼마 맞습니다. 올랐다. 네. 물론 그늘에는 벼락거지가 되었다라고 해서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네. 그 흥분감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저기 가면 다 부동산 얘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이죠. 다 떨어졌죠. 네. 부동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코인이니 채권이니 주가니 뭐 네. 다 떨어지는 그렇죠.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자산의 그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이다. 네. 이것은 이제 뭐 돈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 좋을 안 좋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죠. 네. 물가는 뛰는데 내 자산은 줄어들면.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고 그렇죠. 또 나아가서는 정말 굉장히 최저 생계비 정도의 수입밖에 없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네. 정말 이거 뭐 밥을 먹기도 어렵다. 네. 이제 그렇죠. 이런 아우성이 나오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의 책임이 그럼 윤 정부의 책임이냐라고 네.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아니지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제적인 변수가 굉장히 크고 정책적인 수단을 제한하는 요인 중에는 결국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국가 부채도 많고 가계 부채도 많은 것이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제약 국가가 요건을 돈 풀기도 힘들어요 지금. 부채가 그쵸, 너무 돈이 많아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약 요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윤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윤 정부에서 해야 일어나고 될 또 의무긴 해요. 네,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뭐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인사가 망사다 망사가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 한국의 결국 엘리트층의 자기 관리가 전반적으로 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다 네.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도 겹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은 조금 얘기하기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광우병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야 싶은데 정말 이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엄청난 비난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광우병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사건건 댓글을 그렇죠. 올리는 것들도 있구나. 네, 이 네. 정부 망해라 이런 거죠. 하는 것도 네. 뭐 이게 저는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일부에서는 그런 네, 현상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나토에서 처음에 나토 총장과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만 네. 그것이 미뤄졌어요. 네. 핀란드와 회의가 잡혀 있는 것도 미뤄졌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다자 회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잡혀 그렇죠. 있다가 그건 또 밀리기도 해요. 비일비재해요. 네. 그러나 그 하나하나 밀릴 때마다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면 야 이건 뭐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밀린 이유가 이제 그 터키가 뭐 국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네, 튀르키예로 네. 바뀌었죠. 이제 핀란드와 그 가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걸 설득하기 위한 그렇죠. 회의들이 맞아요. 있으면서 이게 음. 숙련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막 그러는 것을 보면 이 광우병의 추억에 있는 세력들도 없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겠구나. 그렇죠. 의도적으로 계속 네, 그런 뭐 마음을 이런 갖고.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지금 여당 내부가 네. 시끄럽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니 경제도 나쁜데 너희끼리 지금 뭐 하는 것이야 네,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의 윤리 문제 이것이 네.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네. 그래도 좀 이 국민들의 비난이 네. 좀 이제 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사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계속 그렇죠. 2013년에 뭐 했고 2016년에 뭐 했고 이 얘기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네. 하는 것도 네. 사실 여건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지지율이란 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지금 지지율이 그 이제 취임 2달도 아직 안 됐는데 이 대선 때 얻은 지지율보다 더 떨어져 네. 있으니 이건 좀 뭔가 좀 위기 의식을 갖고 대처해 봐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일단은 네. 드리겠고요. 이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야 그래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1997년하고 지금하고도 다른 게 그때는 정말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넘어져서 턱이 깨졌지만 병원 갈 비용도 있고 다 저축되어 있는 것들이 네.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골병은 다 들어 있는데 지금 뭐 은행에는 오히려 저기 대출 받은 것밖에 없는 마이너스인데. 상황이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는 대통령실도 여당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이것은 제 느낌인데요. 실제 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론을 정말 좀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의 여지가 그 있어요. 정무적인 역할이 너무 안 보여요. 네. 정무 홍보가 될 정치잖아요. 그 팀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여론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분석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좀 결정을 하고 네. 이걸 지금 먼저 내놔야 될 것인지 나중에 내놔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렇죠. 고민들 이런 중요하죠. 것들도 필요한데 지금 좀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네. 사람들이 그래 정무수석 도대체 뭐 하고 계신지 홍보수석은 어디가 계신지 순방 때도 안 보였어요. 이러니까 야 이거 정치 기능이 마비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장관들의 워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네. 지나치게 관료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워딩이냐 네. 아니냐 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큰 현안 중에 하나가 행안부의 경찰국을 네. 설립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언론이 그런 것들을 취재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왕이라고 하는 행정관이 네.
정말 행정관의 국가였더라고요. 네. 해경 인사를 다 좌지우지하고 네. 또 행정관이 북한의 어선이 NLL을 넘어서 들어오자 이것을 이제 납포해서 조사하고 네. 다시 보냈는데 왜 그냥 밀어내지 않고 납포했느냐라고 그러니까요. 행정관이 네. 조사를 하고 얼음장을 그러니까 넣고 다 합참의장을 행정관이 불러다가 4시간이나 조사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행정관의 나라였구나 하는 그렇죠. 생각을 문재인 할 수밖에 행정관은 없고요. 실세들이었어요. 왕행정관도 있었잖아요. 탁현민이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들 눈 감고 있다가 이제 이걸 좀 시스템화하자. 네. 이 행정관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국을 두어서 여기서 인사 관리를 하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반대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조용히 했던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일부 행정관이 그 당시에 또 일부 행정관은 군 인사 자료를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군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가지고 이리 와 카페로 해가지고 오라고 네, 오라고 해가지고 또 자료 다 받고 그 자료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잊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조차도 네.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이 경찰국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에 이게 다 집중되어 있고 행정관의 나라가 되는 네. 이걸 이제 방지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취지가 얘기인데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설득도 설득. 단순히 처음에 행안부 장관의 워딩은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민주적 통제란 말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네. 추미애 박범계 장관에 그렇죠. 의해서 네.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설득의 논리 하나하나도 왜 조금 더 정교하게 못 가져가시느냐. 이런 네. 생각도 사실은 좀 이분들이 했습니다. 다 법만 하시던 분들이라 국민들의 마음의 정서를 가리지 않아요. 법으로 맞는데 뭘 문제야? 딱 이런 건데 이게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지나치게 관료적 합리성만 추구하고 네. 정무의 중요성이 좀 네. 빠져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대통령은 정치적 성과가 행정을 위해서 더 중요한 자리일 네. 수도 있고 또 정치가 결국 대통령의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네.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야당인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도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민주당 어제 8.28 전당대회 출마 자격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그 박지원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이 이제 박지원이라는 청년을 대선 때 써먹고 토사구팽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대위원장을 지내신 분을 당원이 그동안 6개월 안 되었으니까 당대표에 나올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옳을까? 네.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합니다. 네.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올 때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분으로 이미 모시고 온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7월 1일자 기준으로 6개월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지나치게 법대로 글쎄 말이에요. 지나치게 형식 논리가 네.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그 무슨 자격으로 그동안 비대위원장을 글쎄 했느냐 말이에요.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고 당대표 출마 못하나요? 이게 좀 라는 이상하더라고요. 생각을 네. 할 수가 있고요. 네. 정말 또 이 젊은 여성 한 명의 출마조차도 막는 네. 또 그 여성이 어떤 얘기를 할까? 특히 아마 이제 막는 쪽에서는 586에 대한 비판, 네. 싫어하는 586들이 막고자 그렇죠. 하고 586 운동권 나가라 그럴까봐 겁나니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재명 의원이 이름이 뭐죠? 최강욱. 네,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폭로할까봐 네. 아마 두려움에 20대 여성의 입을 막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비겁한 정치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그 이준석처럼 돌풍을 일으키면
그 자체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네. 거 저변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민주당 분들은 그런 거 싫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그대로 누릴래. 네. 이런 것처럼 보여. 네. 이러면 민주당에 무슨 변화가 있고 저변 확대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막기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국힘은 이준석을 띄워서 어쨌든 뭐 저변을 좀 확대하고 일단 네. 성공을 했었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아예 민주당 그런 싹조차도 다 잘라버리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너무 옹졸하다. 네, 뭐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준석 효과로 인해서 이 여성들이 대거 민주당을 찍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박지원 위원장의 역할도 저는 없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또 그것을 노리고 영입한 부분들도 그렇죠.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영입한 있겠죠. 거죠. 네. 근데 특히 이제 2030 여성들의 표는 대거 받아갔죠. 그렇죠. 뭐 득표율에 있어서도 지금 지난 지선도 대선도 다 거의 60%에 가까운 네. 표를 몰아준 거 아니에요? 네. 58%이 정도 되었던데요. 또 투표율도 지선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게까지 몰아들였는데 네. 아니 그래 봐요. 비대위원장을 지낸 저 20대 여성의 입을 막겠다고 출마도 안 시키느냐. 아니, 대딸이 무슨 세계적인 현상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지지층이라 해놓고 개딸의 대표를 버렸어요. 참 이거야말로 정말 이 X 같은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래서 박지원 전 위원장도 반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비대위 회고록 작성 계획을 알렸는데 이제 책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마 이제 좀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지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패부, 약점에 대한 폭로 이런 것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 뭐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가장 고위직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듣고 보게 되는 그렇죠.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이 때문에 아마 쓴다라고 하면 또 떠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또 이런 충격파를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결국 또 한국 정치의 발전을 네. 위해서도 네.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박지원 위원장 출마가 이제 거의 무산되고 나니까 역시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결국 될 거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이다 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이 97세대라고 하죠.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들 이 지금 뭐 줄줄이 나서고 있어요. 뭐 박용진, 강병원 뭐 등등해서 한 서너 명이 나서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과연 이재명이냐 아니면은 또 97세대냐 이 싸움 구도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는 이제 예비 컷오프라고 얘기를 하죠. 비대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대의원들 100%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네. 이 대의원들이 결국 친문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네. 사실 네.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룰이 계속 갈지 안 갈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에도 97세대에 대한 우리가 응원은 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미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대명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어대명이면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는 민주당이 것이죠. 이재명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좀 반격을 하고 있고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되면 분당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하고 있던데요. 네. 그보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 사법적으로 어떤 그렇죠. 결론들이 나올 것이냐. 네. 민주당을 위해서는 7월 1일 이전에 사법적으로 뭔가 수사 결과들이 나오면 나왔으면 오히려 더 좋겠는데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아마. 네. 의도적으로 글쎄요 기다리고 뭐 이렇게 스케줄을 할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표로 다 뽑히고 난 이후에 너무 많잖아요. 사실
성남 FC에서 대장동에서 백현동에 네, 이르기까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뭐또 SS사에 네. 또 뭐 돈 세탁, 네. 변호사 대납, 그쵸, 뭐 변호사 이런 대납, 얘기에 이렇게까지 법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결론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사실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그렇죠. 일이 이재명을 세워놨는데 사법적인 화살이 계속 날라오면 그걸 민주당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네, 이러면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이 공도독망하는 거죠.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덕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이 혹시나 97세대들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후보 단일화 해서 친문의 지지를 혹시나 끌어낸다면 뒤집을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의 집단 지성이 얼마나 작동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봐온 것을 보면 네. 상당히 회의적이죠. 아 그렇죠. 네.